1155년 스웨덴 십자군에 정복되어 스웨덴의 일부로 병합되었고 1809년 러시아 자치령인 대공국이 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독립을 선언하였고 1918년 공화제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통일국가를 이룩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유럽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나라, EU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유럽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 핀란드. 올해는 바로 그 핀란드가 독립한 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기인 1914년 태어나 10대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2001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유화와 만화, 소설을 남긴 핀란드의 대표적인 예술가 토베 얀손. 오늘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3달간 전시되었던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무민 원화전을 리뷰하고 작가 토베 얀손과 그의 대표적인 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웹툰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청원이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 글에서는 웹소설 불법 공유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작가와 플랫폼 허락 없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웹소설 작가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원 관련 4,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청원은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웹툰 에이전시가 작가들을 고려 및 임금을 미지급한 채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이와 관련된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11명으로 모두 웹툰 플랫폼에서 관련 업체를 통해 연재가 진행되었거나 연재 중에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개된 내용으로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9월부터 지급되어야 할 고려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 담당자인 박모 씨는 지난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 작가들은 현재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피해 작가는 웹툰 인사이트 인터뷰를 통해서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사업화가 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이 시장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의 빠른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라며 또한 피해를 받으신 작가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미래만화 콘텐츠 사업을 견인할 창의인재 발굴과 만화예술 가치 증대를 위한 예비 만화가 육성 교육인 2018 겨울 청소년 만화 아카데미를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캐릭터 제작,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웹툰 작품 완성까지 웹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2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12월 15일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선정 방식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12월 22일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국내 최고의 웹툰 미디어죠.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웹툰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핀란드의 위대한 예술가 토베 얀손,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캐릭터 무민. 1945년 소설로 시작되어서 만화, 일러스트 등으로 사랑받은 이 무민의 원화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12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1월 26일까지 전시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장 전시가 됐어요. 12월 3일까지. 일주일 정도 더 밀린 거죠. 일주일 맞죠? 일주일 정도 더 밀리게 됐는데 덕분에 저는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발견했을 때가 이미 11월 26일이 지나고 나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행히 연장 전시가 되어서 이렇게 갔다 오게는 되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은 좀 했죠. 이게 예술의 전당이 굉장히 거대한 미술관이잖아요. 여러 개의 미술관들이 계속 행사를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러는 곳이라서 원래 항상 다음 전시라는 게 쉴 새 없이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장 전시라는 게 좀 웬만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12월 2일날 토요일날 어제 갔었는데 왜 연장 전시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티켓팅하고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참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은 제가 전시를 관람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금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 날이죠. 오늘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아침 11시에 바로 찾아가야 사람들이 없겠다 싶어서 아침 11시에 또 찾아가서 작품들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에는 가서 제가 전시를 보는 거 말고 아트북만 사서 왔거든요. 왜냐면 약간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 토요일 날 이 긴 줄을 보면서 속으로 든 생각이 무민이란 캐릭터가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였나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런데 왜 나는 몰랐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건담 시리즈 한 편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해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좀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뭐 친구가 샤아님이 어떻고만 얘기를 해줄 때도 제가 일부러 안 봤거든요. 뭔가 좀 그런 메카닉 이런 거 좀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굳이 다음에 언젠간 볼 기회가 있겠지 하고 안 본 게 아니고 아예 무민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캐릭터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었던 건데 그날 보면서 그 예전에 시립미술관인가요? 거기서 팀버튼 전시회 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 정말 사람이 끝도 없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정말 유명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내가 정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미리 가서 아트북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이 아트북을 좀 쫙 읽어보면서 토베 얀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토요일날 가서 보려고 했는데 막상 토요일날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봤고, 일요일 오늘은 오전 11시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 아트북이랑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구글링을 했는데 구글링에선 별로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못 찾아봤었고, 아트북을 금요일 날부터 좀 보고 토요일 날 가서 전시를 못 보고 일요일 아침에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무민 코믹 스트립이라고, 이 무민이란 캐릭터가 시작은 소설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소설로 시작했고 만화도 나오고 뭐 동화책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오페라인가요? 뮤지컬인가요? 그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도 나왔는데 뭐 클래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들로 여러 버전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들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만화 클래식이잖아요. 만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화로 관련된 이 무민 관련돼서 만화로 된 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무민 코믹 스트립이라고, 이게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연재되었던, 거의 뭐 반세기도 전에, 한 70년 전에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연재되었던 것들을 제가 오늘 또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하면서 이 토베 얀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철학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라는 걸 좀 알고 나서 다시 전시회를 가서 보니까
막 그 전시회 들어가면 처음 들어갈 때 입구에 사람도 엄청 붐빕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아니까, 다 공부하고 들어갔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서 토베 얀손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저는 거꾸로 왔어요. 거꾸로 와서 이 사람이 작업했던 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대충은 아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가서 보고 다시 뒤로도 가서 보고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이러면서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전시였어요, 이번 전시가. 그래서 이 토베 얀손의 이 무민 원화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이란 얘기를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캐릭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아주 밝은 동화적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와 그 겪었던 시기, 그리고 이 토베 얀손은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기던데, 이 가족들이 겪었을 법한 그 시대의 그 아픔이나 비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핀란드 독립 100주년이라는 이야기랑 함께 이렇게 결부돼서 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베 얀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스웨덴 필리핀식으로 이제 토베 얀손이라고 있는데, 그냥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는 토브가 맞는 것 같아요. TOVE 있거든요. 근데 토베 얀손이 읽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철자는 TOVE, 토브라고 읽게 돼 있다. 그걸 그대로 읽으면 토베가 되죠. 그 정도는 그냥 철자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이분께서, 이 여성 작가분인데 191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 딱 거의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앞서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듯이 1918년도에 핀란드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혁명, 그리고 그 핀란드의 독립 이런 시기니까 그 엄청 격동하는 시기죠.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니까 이게 분명 어느 국가든 똑같거든요. 시작할 때 엄청난 엄숙주의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깎여나가고 이러면서 겪었던 이런,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과 똑같이 핀란드도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그 격동의 시기에 이 토베 얀손이 태어났고, 어떤 가족사에서 태어났는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시기에 태어나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가,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가, 그걸 알아야. 핀란드가 독립했을 때, 한 대여섯 살 때 독립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만들어지고 다이나믹하고 이러던 시기에 태어났고, 그리고 조각가인 아버지와 일러스트레이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요. 아버님의 성함이 빅토르 얀손이고 어머님의 성함이 하마르스텐 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집안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미 좀, 제가 이걸 좀 분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각가셨고, 그리고 예술적인 면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인 어머니는 디자인적인 마인드가 더 강한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무게 중심의 차이인데, 조각가는 예술가로서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이너잖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내가 아닌 상대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대중을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좀 더 다양성, 대중성 이런 데 무게를 두게 되죠. 작품 스타일이. 그러니까 토베 얀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양쪽을 다 그 집 안에서 같이 보면서 자라는 거죠. 아버지가 조각을 할 때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거의 예술가로서는 정말 행운하죠. 특화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1886년생, 그리고 어머니가 1882년생, 어머니가 4살 연상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1913년에 결혼을 했는데, 1914년에 바로 토베 얀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토베 얀손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어머니께서 1929년부터 1962년 사이에 핀란드에 있는, 이게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트북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핀란드에 있는 모든 우표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일지는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모든 우표를 디자인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 나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티스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토베 얀손이 이런 무민이란 캐릭터 가지고 어떤 대중에게 다가가는 디자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작품도 많이 하지만 또 개인적인 개인 해와 이런 것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진짜 내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쪽으로부터 다 어릴 때부터 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 밑에서 이런 거 디자인하는 것들,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인하는 거를 계속 돕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컸다.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성장 배경이 있고, 그리고 남동생이 둘 있는데 페르올로브 얀손이라는 사람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르올로브 얀손이라는 사람이 1920년에 태어났고 라스 얀손이라는 사람이 192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6년, 12년 이런 차이로,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이죠. 6년, 8년이군요. 아닌데? 6년, 12년 차이 나는데 둘 다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둘째인 펠로브 얀소는 이제 사진 작가로 성장하게 됐고, 라스 얀소는 처음에는 개인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이 무민이란 캐릭터 가지고 만화가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민이란 캐릭터를 토브 얀손이 만들긴 했는데 그의 마지막 동생인 라스 얀손도 나중에는 무민의 만화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요. 이 토베 얀손에게는 가족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무민이란 캐릭터를 알 수 있는 키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키포인트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긴 여행을 갔다 오는 걸 수도 있고, 어느 숲속으로 잠깐 저녁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작은 여행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토베 얀슨에게는 가족과 여행,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위로나 아래로나 전부 다 이 예술적인 감각, 예술적인 공유가 가능했던 그런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이게 가능했던 집안이었다. 정말 예술가로서는 정말 좋은 집이죠. 그리고 또 이게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토베 얀손이 이제 친척이 있는 섬에 자주 여름마다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예술가들한테 여행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토베 얀센이 그 친척이 있는 섬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섬, 작은 무인도라고 할까요? 그런 섬을 사서 거기에 별장을 짓고 매번 여름마다 거기에 놀러 가고 쉬러 가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이 토베 얀센에게는 그런 섬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이라는 게, 여행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키포인트, 여행과 가족이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토베 얀손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민이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작은 골자들을 가지고 키포인트만 찝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발음이 해결이 안 되는 뭐 학교 이름이라든지 지역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프랑스에서 다닌 뭐 학교 이름을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트북에 그걸 제가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유학하다 오신 분한테 발음을 카톡으로 물어보서 카톡으로 이제 한글 발음으로 받아온 거가 있어요. 그것도 읽어는 드릴 텐데 그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헬싱키에 있는 뭐 그 예술학교 이런 걸 다닌 것들을 다 찾아봐서 이름을 찾았는데,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로 소리를 물어봐서 걔가 얘기해주는 거, 구글 번역기가 소리를 얘기해주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뭐 발음이 구리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분이 뭐 핀란드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 그리고 뭐 헬싱키, 프랑스, 파리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930년도 이제 16살이죠. 우리 뭐 16살, 17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싱키에 있는 브로보스카 삼스콜란, 브로보스카 삼스콜란이라는 곳을 졸업하게 됩니다. 전 이거 구글링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발음 안 좋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두세 번 연달아 검색해야지 나오던데, 찾아보니까 이제 디자인 학교인 것 같아요. 예술 학교, 예술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흑백 사진에서 이게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무래도 1930년대에 있었던 거니까 이미 오래된 학교죠.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 해 봄에, 그리고 그 해 가을에 스톡홀름 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스톡홀름 예술학교에서는 공예, 세라믹 공예, 채색, 소묘 이런 것들을 좀 배웠대요. 그러니까 앞에 헬싱키에 있는 브로보스카 삼스콜란이라는 곳에서는 뭘 배웠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술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학교는 이렇게 좀 원형의 책상을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진들이 굉장히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들처럼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책상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공부도 하고 디자인 공부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뭐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 좀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뭐 일반 교육 과정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였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예술학교에 와서 3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19살의 나이로 다시 헬싱키로 돌아와서 핀란드 국립미술관 소속의 예술학교에서 이제 학업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핀란드에 있는 국립미술관 소속 예술학교는 아버지부터 다녔었대요. 아버지가 조각가셨잖아요. 빅토르 얀손이 다녔었는데, 그 아버지도 다녔던 학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더 유서가 있는 오래된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38년에 24살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두 군데의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던데 제가 유학하신 분에게 물어봐서 카톡으로 그냥 발음만 받은 거예요. 레꼴 다드 히영 올리라는 곳이랑 레꼴 데 보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뭐 디자인 예술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여행을 자주 다니는 집이었고, 그리고 뭐 태어난 태생이 예술적 감각도 풍부했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집안도 예술적인 부분에서 탄탄하고 빵빵하고 공부할 것들이 많았고, 집안 사람들과 모두 예술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 집도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말하는 우표 발행 이런 것도 했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또 헬싱키에 있는 무슨 공원에 조각상 이런 것도 설치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지금은 토브 얀선이 더 유명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꽤나 유명한 예술가셨고, 그런 집에서부터 이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그냥 우리가 요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토브 얀센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떤 상상력이나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굉장히 키워오면서 성장하는, 상상력 풍부하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예술가적인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사람으로 커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1939년, 그러니까 아까 38년에 프랑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이 전쟁통 속에서 죽는 장면들을 봤답니다.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그냥 예술이 좋고 미술이 좋고 그림 그리는 게 좋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좋은 그런 사람으로서에게 자기 내공을 키우고 있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도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하다가 이제 1943년에
스웨덴어 정치 매거진인 가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웨덴어로 돼 있는 정치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파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파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트북의 제일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가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GARM입니다. 가름. 그때 당시 그녀가 그려낸 표지와 사파들은 꽤나 대담하다. 얀소는 만화를 통해 히틀러와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전쟁을 애국심 대신 파멸과 고통을 불러오는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신이 쌓아온 내공과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름이라는 잡지에서. 그리고 이 가름이라는 잡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43년 4월 이 잡지의 표지에 무민의 원형이 되었던 긴 코를 가진 트롤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943년 4월 이 잡지의 표지에 무민의 원형이 되었던 긴 코를 가진 트롤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 캐릭터들은 초기 무민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스노크란 이름을 배에 적고 있다. 바로 이 스노크가 지금 무민의 원형이었고 이들은 시간을 거듭하며 무민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 무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무민이란 캐릭터가 트롤입니다. 트롤. 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름도 무민 이러니까 뭐 소 뭐 이렇게 다른 동물로 생각하는데 트롤입니다. 트롤. 트롤은 이게 사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트롤도 뭐 어떻게 보면 요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에 실린 일러스트를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트롤로 보이는 이 무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노크라는 애들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일러스트에 그려져 있어요.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일러스트를 보면서 그 전시장 가서 보면서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작게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해야 될 무민의 거의 원형적인 캐릭터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계속 1945년까지도 이 표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 1945년에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소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민의 시작이에요. 무민은 우리는 다 이게 캐릭터가 만화로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민의 처음 시작은 소설책으로 시작입니다. 무민 가족과 대홍수라는 소설책의 사파에 이제 무민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이 소설책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 사파가 무민의 캐릭터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1946년 소설 해성이 온다라는 책이 출판되는데 이거 두 개 다 무민과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상업적으로 이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인 1948년 소설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라는 이 책을 내기까지가 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두 권의 상업적으로 냈던 책들이 출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낼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그 아트북이나 뭐 이런 전시에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1947년도에 핀란드 스웨덴계 신문인 니티드라는 곳에서 무민과 세상의 끝이라는 그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좀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민이란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1948년에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라는 책을 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핀란드계 스웨덴 신문 니티드에서 무민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연재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소설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 그리고 1949년에는 따로 작품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실 그때는 이제 이 신문에 기고하는 만화와 그리고 그 다음 소설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의 텀이 있고 1950년도에 소설인 무민파파의 회고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작품이 더 유명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라는 소설과 무민파파의 회고록 이것과 그리고 신문에서 연재했던 니티드에서 연재했던 무민과 세상의 끝 이게 여기서부터 유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민파파의 회고록에 나오는 대사와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에 나오는 대사가 관람하는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명대사처럼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여기서부터 좀 유명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그러고 나서 1954년도에 이제 무민의 모험이라는 이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만화가 이제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기부터 이제 좀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무민이란 캐릭터가 나오게 된 거는 스웨덴어 정치 잡지인 가름이란 곳에 사파를 그리다가 거기서 조그마한 트롤에서 시작해서 그게 차관이 돼서 무민 가족과 대홍수, 해성이 다가온다는 두 권의 소설책이 나왔는데, 뭐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인기랑 또 상업성이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사에서 만화를 연재하게 되고, 또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소설책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은데, 무민 파파의 회고록, 이것까지 하면서 유명해졌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분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계속 작업을 무민과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 아니면 1, 2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작업 관련된 프로필이 나오는데, 유명한 것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1954년 만화 무민의 모험이 연재가 시작되었고, 1957년엔 동생과 같이 작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동생이 라스 얀손이 같이 이제 무민 만화가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957년에서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59년에 첫 번째 연극 작품인 트롤 인 더 윙스라는 작품이 시연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엄청 유명했던 것 같아요. 같은 해 이제 최초의 무민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독일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바로 다음 해죠. 이제 동생 라스 얀손이 혼자서 이 무민의 모험을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이제 누나랑 같이 얘기를 해서 누나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그렇게 하고 동생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무민이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집안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되었고, 1966년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이라고, 안데르센 동화상 알죠? 유명한, 뭐 혹자들은 뭐 동화 만화계의 로벨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싶지는 않고, 안데르센 상은 안데르센 상 그 자체로 노벨상만큼 또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빗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데르센 상도 노벨상만큼 위대한 상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수상하게 되고 1966년도에, 그리고 핀란드 최고 훈장을 받게 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미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969년에 후지TV에서 무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방영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제 아시아로도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뭐 계속 소설책도 또 나오고, 헬싱키에서 최초의 무민 오페라가 1974년에 방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폴란드에서 무민을 주제로 한 인형 애니메이션이 출시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한 게 아니고 인형 애니메이션이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1980년도에는 무민 가족의 집에 온 악당이라는 클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무민 골짜기라는 이름의 박물관도 개관하게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제작하게 되고, 1990년도에는 104개의 30분짜리 무민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후에 해당 시리즈는 60개국 이상에서 판매고를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도 뭐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 무민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 돼요. 이 무민과 관련한 작업을 계속 하면서 지내다가 2001년 6월 27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이 토베 얀손이라는 작가가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무민이란 캐릭터를 가지고 이 작가가 어떤 동화가 이렇게 뭔가 좀 밝은 상상력을 가진, 이렇게 섬세하고 아주 이렇게 고상하고 이런 느낌의 일단 동화를 좋아하고 이런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번 전시를 갔다 와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1914년에 이제 태어나서 2001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무민과 관련된 작업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 발전사를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아트북에 나와 있는 건데,
그 토베이 얀손의 조카 딸이자 무민 캐릭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피아 얀손. 무민 캐릭터즈의 소피아 얀손이라는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이 이번 전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하하는 글을 아트북 제일 처음에 써 있는데 뭐 글 내용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토베이 얀손은 항상 그녀 스스로를 회화 작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작품들을 좋은 갤러리와 국내외적인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무민이라는 이렇게 동화적인 만화적인 캐릭터로서만 이 토베이 얀손을 알고 있지만 아까 앞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아버님이 조각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아버지한테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작가주의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무민이란 캐릭터가 어떤 작가주의적인 그런 자신의 작가의 마인드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뭐 다분히 뭐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작가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좀 많이 이렇게 희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아까 그 소피아 안센이 얘기했듯이 자신을 스스로를 계속 회화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시에 가봤을 때 제가 지금 아트북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회화적인 부분에 좀 계속 뭔가 약간 집착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민을 그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회화적인 부분에 좀 더 조울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인 작품으로 좀 그려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술은 결국에 끝에 가면 다 통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음악을 하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하다가 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자신만의 것이 돼버린 거지. 이미 그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가능한 경지가 되는 건데 이 토베이 얀손도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로 작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이런 회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감각으로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작업을 했지만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예술가적 아티스트적인 감각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발휘를 해 나가면서 양쪽 다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큰 재능도 있었어야 가능했겠지만 참 부럽네요. 부러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다 그런 미술적인 것들이 쫙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작업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보다 우리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는 사파 그린 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에 대한 사파를 그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전 세계 모든 사파를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이쪽 계열 핀란드나 이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사파를 그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호빗 J.J.K. 돌킨의 호빗에 대한 사파도 이 사람이 그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파들을 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돌킨의 호빗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익살스러움을 살렸는데 토베이 얀손만의 느낌으로 좀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림들을 좀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민이란 캐릭터로도 계속 이게 무민이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튜디오 작업 느낌이 나요. 동생도 같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뭐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기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떤 상업적인 것만 생각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 나름대로 가꿔 나가면서 다른 격가지로 다른 작업들도 많이 했었고 회화도 했었고 연극도 자기가 다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건 정말 예술가다, 아티스트다, 종합예술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예전에 뉴욕의 생페라고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생각했던 느낌이랑 좀 닮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쌍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얘기할 때도 뭐 쌍페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뭐 이런 뉴요커 잡지에서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를 소개해드리면 한번 보세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모르는 세계지만 정말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고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만들어간 작가들도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만화 클래식이니까 무밍 코믹 스트립이라고 이 책만 사서 보여드렸는데, 책만 사서 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설책으로 제가 소설은 좀 난독증이 있어서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 그리고 무민파파의 회고록, 이 두 개는 좀 나중에 자금적 여력이 된다면 한번 사서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네요. 이번 전시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생각보다 원화들이 작다. 아트북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원화들이 생각보다 이게 작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사람 좀 많이 힘들었겠다. 내면에 자기가 너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이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쫙 알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다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면을 떼어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이 사람은 어떤 면을 떼어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캐릭터들이 자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충돌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짬뽕도 먹고 싶고, 둘 다 놓고 먹자니 뭔가 뭐 그것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렇게 해놔도 뭔가 성에 안 차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 자신도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자기도 있었을 거고, 이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브랜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상업화 되어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고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더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좀 가보고자 싶은 마음에 회화 작가라는 생각과 그 회화를 계속 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너무 많은 재능과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한두 개 정도의 재능과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돈을 벌어 들을 수 있는 일이고 나와 나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이면 그것만 쭉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거에 대한 회의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기분 좋게 작업들 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로만 봤을 때는 조금 슬펐어요. 자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부딪히는 거를 어떻게 뭐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점잖은 방식으로 점잖은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를 보면서 섬세하게 반응을 했구나. 좀 개인적으로는 개인사는 어땠는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자기 안에서 부딪히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주변 사람들은 딱히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안에서 끙끙거리다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오랜 시간 이렇게 오면서 발견되는 진주들을, 다채로운 진주들을 이렇게 대중을 상태로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나 느낌들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그동안 자주 보러 다녔는데 이때까지 전시 준비해온 것들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았고, 아쉬워요. 제가 좀 전시를 늦게 알게 돼서 이게 스케줄을 늦게 잡는 바람에 제가 전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예전에 마츠모토 레이지 전시 때도 그랬었지만 좀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일부러 끝에 좀 잡기도 했는데, 이번엔 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가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캐릭터 상품이잖아요, 무민이라는 게. 근데 이 캐릭터만 이렇게 눈앞에 보여준다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전시이기도 했지만 토브 얀센이라는 이 작가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공부를 하고 가서 그 전시를 봤으면 우와 무민이다라고만은 소리칠 수 없는 느낌이 좀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조차 밝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작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를 좀 더 오래 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다들 줄 서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저기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섹션별로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보고 싶으면 보고 뛰어넘고 막 이러면서 봤는데, 어쨌든 뭐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35편, 오늘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무민 원화전 토브 얀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래에서 온 소년의 작가 곽시탈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좀 쉬었죠. 한 달 쉬었나요? 방송은. 이게 제가 원래 펀딩을 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그 펀딩에서 받았던 돈들도 다 돌려드렸습니다. 다 돌려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고, 또 개인사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방송 녹음하려면 배에 힘을 좀 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쉬었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잔인한 90, 11월 이번 가을이 제 인생에선 좀 많이 시리고 힘든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작업도 좀 쉬게 됐고 이랬었는데, 어깨 부분 조금 안 좋은 거는, 이게 피지컬적인 안 좋은 거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멘탈은 빨리 좀 돌아온 편이라서 다행히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무민 전시 이렇게 가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무민이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적어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걔 소 아니야 트롤이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걔 하마 아니야 트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정보는 좀 알려드린 것 같아서 뜻깊네요. 그리고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이번 무민 전시를 갔다 오면서 아트북도 샀고 무민 코믹 스트립 이거 완전판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가 개설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윅스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하니까 너무 느리고, 그리고 개발해 주시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가 안 돼서 오고 가는 게 힘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개발이 안 돼서 제가 노가다로 하나하나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팀이랑 개발팀이랑 얘기를 하고 개발자 분이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웹툰과 만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돈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주말까지도 열심히 일해주면서, 그리고 이게 원래 클라이언트가 세세한 거 한 번에 이렇게 한 큐에 수정하게 만들면 좋은데, 세세한 거 조금씩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거 해주세요 저거 좀 수정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웃으면서 해드릴게요. 근데 시간을 명시하시라고, 제가 이번에 새벽에 해야 됩니다, 뭐 아침에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명시해 주시면서 제가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바꿔주셔서 그때 수정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이 굉장히 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랬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이트를 개장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인수니즘코믹스.com은 너무 주소도 길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inco.kr이에요. inco.kr.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inn.co.kr이 아니고 inco.kr이에요. 그냥 도메인은 kr입니다. 그래서 inco, 인수니즘 코믹스를 줄여서 inco, inco.kr로 들어오시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그리고 예전의 자료들 제가 다시 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고 연재 만화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평소에 좋아하는 만화들도 이렇게 베스트 도전 만화들도 이 링크를 다 걸어놨고요. 그리고 만화 클래식 관련 자료들, 그리고 뭐 작업 관련해서 이것저것 올려놓은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업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쇼핑 구매 기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되진 않는데 제가 책을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제 주변 동료 작가분들이 책 만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가서 여기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로 집중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inco.kr inn.co.kr 아닙니다. inco.kr in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펀딩이나 이런 거는 좀 무서워요. 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게, 이번에도 돈 돌려드릴 때 다들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안 돌려주셔도 된다. 그냥 가져서 작업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좀 죄송스러워서 돌려드렸고, 한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펀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몸이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깨는 지금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당분간은 만화보다는 이런 정보 전달, 만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만화를 사랑하고 만화를 즐긴다면 만화 작품을 보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교양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만화 비평, 리뷰, 그리고 이 만화 클래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무민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고 토부 얀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2편? 두 편으로 할까 했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 편으로 해서 오늘 줄이기로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무민이란 만화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 다음 주는 러빙 빈센트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유화로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놀라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고, 영화는 제가 내일 메가박스에 가서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고 그 무빙 빈센트에 대해서 좀 더 아트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나서 다음 주에 러빙 빈센트란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